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 병원의 신경외과 정진영입니다. 저는 뇌혈관 수술을 전공으로 하는 신경외과 의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뇌동맥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는 뭐 많이 들어보신 의학 용어입니다. 뇌동맥류, 뇌혈관의 꽈리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뇌동맥류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치료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시간이 부족해서 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을 지금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뇌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뇌 자체 무게는 전체 우리 몸무게의 한 2%, 2.5%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심박출량, 심장에서 나오는 모든 전체 혈류량의 한 20%를 사용하는 단일 장기로는 가장 많은 혈류량을 쓰는 그런 장기입니다. 즉, 혈액순환이 가장 많은 그런 장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우리 자동차도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아무래도 사고가 날 일이 많겠죠. 우리 뭐 한적한 시골길보다는 저 복잡한 시내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혈류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뇌졸중이라는 단어가 좀 한자어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관이 막히는 병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혈관이 반대로 터지는 병, 그래서 출혈이 되는 병을 뇌출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자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단어가 어감이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여쭤보면 가족 중에 뭐 뇌졸중 환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뇌졸중 환자는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무튼 뇌경색이란 건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얘기해서 혈관이 막히는 걸 얘기하고요.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이제 출혈성 뇌졸중의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뇌출혈 물론 둘 다 좋지가 않지만요. 위험하고 우리가 뭐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병이긴 하지만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안 좋으냐라고 얘기하면은 뇌출혈이 더 안 좋고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뇌졸중이 발생하면 빨리 119를 타고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되고, 외국에서는 이제 뭐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을 붙여서 time is brain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막 시간이 곧 뇌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 얘기하는 의미로 time is brain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골든 타임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골든 타임은 주로 뇌혈관이나 심장 혈관이 막혔을 때, 그러니까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줄 수 있는 시간이 빠를수록 단축될수록 좋다는 의미로 제가 골든 타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장이든 뇌혈관이든 막히게 되면 그 뇌세포나 심장세포가 괴사가 분초를 다퉈서 진행이 되는데 빨리 혈관을 재개통시켜서 피를 통하게 해주면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골든타임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뇌출혈에도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혈이 발생하는 순간, 혈관이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되는 순간 뇌세포는 동시에 괴사가 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아무리 병원에 빨리 와서 치료를 해도 뇌경색이나 이런 경우처럼 치료 후유증을 적게 남거나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은 더더군다나 더 생기면 안 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뇌출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고혈압성 뇌출혈, 저희가 정확히 말하면 자발성 뇌출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뇌에 있는 굵은 동맥보다는 영양동맥이라는 그 굵은 동맥에서 우리가 직각으로 뇌 쪽으로 분지를 하는 그런 영양동맥이 터지면서 생기는 자발성 뇌출혈이 비율로 빈도수로는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뇌출혈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뇌동맥류입니다. 그럼 뇌동맥류란 병은 어떤 병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관에 마치 이게 꽈리죠. 꽈리 열매. 볼록하게 이렇게 빨갛게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는 이런 혈관이 부풀어진 것을 우리가 뇌에 생기는 동맥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정확하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생기는 원인은 어떤 원인이든 유전적인 원인이든 어떤 뭐 호르몬이나 어떤 원인이든 간에 뇌혈관에 생기는 동맥의 혈관벽의 일부가 결손이 생기는 거예요. 즉 혈관벽이 약해지는 부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혈관 부위가 약해져 있는 부위가 있으면 우리 동맥이란 거는 심장에서 우리가 맥박이 쿵쿵 1분에도 50번, 60번 뛸 때마다 즉 혈압이 뭐 120, 130, 140 이렇게 혈압이 높은 압력으로 뛸 때마다 동맥에는 그대로 압력이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혈관벽에 약해진 부위가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한은 뭐 우리가 잠을 자건 밥을 먹건 깨어 있건 계속해서 심장은 계속해서 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압력이 지속적으로 혈관의 약한 부위가 계속해서 압력을 전달받게 되다 보면 그 약한 부위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 뇌동맥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면요, 의외로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여기 보시기에 이게 미국 그 뇌동맥류 협회에서 나온 그 홈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따온 건데요.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 50명에 1명, 인구 50명 중에 1명은 뇌동맥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0명에 1명이니까 100명에 2명이면은 2%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아시아나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데는 동맥류 환자가 조금 더 인종적으로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한 2%에서 많게는 4% 정도까지 뇌동맥류가 있다고 우리가 유병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100명 정도 우리가 검사를 머리에 있던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100명 정도 머리의 사진을 검사를 해보면 2명에서 4명 정도는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드물지 않은 병이죠. 네. 100명에 2~3명 안에 들지 않을 자신 여러분들 있으세요? 한번 검사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100명이 2~3명 안에 들기 자신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인구 50명에 1명씩 가지고 있고 1년에 3만 명씩 저 동맥류가 터진다고 얘기를 해요. 주로 생기는 호발 연령 35세에서 60세 사이 정도 가장 저 동맥류가 많이 발견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성한테 좀 더 많습니다. 한 2대3 정도로 1.5배 정도 여자한테 좀 더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것도 우리가 어떤 호르몬적인 영향으로 많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여자분한테 뇌동맥류 환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저 동맥류가 터졌을 때 상황이죠. 사실 많은 경우에서 동맥류가 있는 거를 모른 채 우리가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맥류 자체는 무증상, 증상이 없어요. 혈관이 저렇게 볼록하게 부풀어져 있다고 해서 머리가 아픈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들이 동맥류로 인해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렇게 동맥류가 100명에 두세 명씩 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뇌출혈로 고생을 하거나 수술을 받거나 사망을 하거나 그래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뇌출혈로 죽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저렇게 많고 흔한 동맥류 중에서 실제로 터지는 동맥류는 한 100명에 1명 정도만 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동맥류를 가진 환자들 중에 99명은 터지지 않은 채로 그냥 살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마치 내가 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그 100명에 한두 명 만약에 동맥류가 터지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여기 미국 통계로도 나왔지만 파열했을 경우에 사망률이 40%, 50%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요. 운 좋게 생명을 구한다 하더라도 많은 상당수의 경우 심각한 신경장애, 마비가 생긴다든지,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또 제가 아까 골든타임, 뇌출혈에는 골든타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맥류는 이게 터지고 나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송하는 차나 그냥 집에서 발생한 자리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한 1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한 경우는 병원 안에서 동맥류 파열이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술을 해도 좋은 결과를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 지금 질문하신 분이 박지연 씨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싶으면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요? 동맥류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뇌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강의에서 제가 좀 더 검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MRI나 그 중에서도 혈관을 보는 걸 MRA라고 합니다. CT로도 그러면 동맥류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냥 일반적인 CT로 뇌혈관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CT NGO라고 그래서 조영제 주사를 맞고 찍는 뇌혈관 조영술 CT를 찍으면 동맥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김한희 님께서 질문을 하셨네요. 혹시 뇌진탕이나 머리를 다친 경우가 있다면 뇌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머리를 다친 경우, 심하게 뇌를 다친 경우에는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외상으로 생기는 뇌출혈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뇌동맥류하고는 조금 다른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뇌동맥류는 어떤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요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그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아무런 증상이 없던 이 볼록하게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던 이 꽈리 모양의 혈관의 동맥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힘을 준다든지 흥분하고 화를 낸다든지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터지면 마치 저렇게 피가 하늘로 뿜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터지게 되면서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뇌출혈이 발생하게 돼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뇌혈관 수술을 하다가 만약에 동맥이 지혈이 안 되고 동맥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정말 피가 솟으면서 우리 수술하는 의사들의 얼굴에도 쏟고 천장까지 피가 솟을 정도로 높은 압력으로 동맥 피는 높은 압력으로 터지기 때문에 저렇게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출혈이 발생하면서 뇌에 순간적으로 높은 압력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잃거나 구토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뇌동맥류가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많이 흔하게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출연자가 막, 흥분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하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저런 장면을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네. 저게 바로 전형적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고 모습입니다. 즉, 환자가 경험하는 동맥류가 터졌을 때 느끼는 것은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는 평생 처음 느끼는 격심한 두통. 근데 이 두통이 어느 쪽으로 오냐면 주로 뒷목에서 뒷머리 쪽으로 터지는 듯한, 당기고 터지는 듯한 그런, 마치 뭐 망치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벼락두통이라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마치 머리에 벼락을 맞는 듯한 그런 극심한 평생 처음 느끼는 그런 두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구토를 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한 경우는 의식이 없어지는, 소실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코마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물론 완전히 저렇게 파열되기 전에 동맥류가 터지려고 막 자라면서 눈 쪽으로 가는 신경을 누르거나 건드릴 경우에는 뭐 눈 쪽으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눈꺼풀이 잘 안 떠진다든지, 뭐 눈에 복시가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뇌동맥류가 파열되거나 파열되기 직전에 생길 수 있는 위험한 경고 사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뒷목이 아픈 이유는요,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 뇌에는 지주막 아래쪽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근데 동맥류가 터지면서 저 지주막 아래쪽으로 피가 들어가면서 뇌척수액에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여 있는 뇌척수액은 뇌에서 만들어지면서 우리 척수를 따라서 경추, 목 쪽, 허리 쪽으로 해서 척수강을 따라서 이렇게 빙글빙글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핏물이 섞여 있는 뇌척수액이 뒷목을 따라서 척수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뒷목에 있는 뇌막을 자극하는 증상이 생겨서 저렇게 뒷목이 뻣뻣해지고 뒷목이 아픈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두통, 여기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관자놀이가 아프거나 앞니마가 아픈 것보다 이 뒷머리, 뒤통수나 뒷목 쪽에 저렇게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것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뇌동맥류가 있으면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동맥류는 애석하게도 이게 약물 치료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밖에 없습니다. 혈관이 늘어나고 부풀어진 거기 때문에 이 늘어난 혈관, 특히 동맥혈관을 약을 먹어서 다시 줄어들게 만들거나 저게 터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혈관을 보강해주는 약물이란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약물로는 동맥류는 치료할 수가 있는 병이 아니라 외과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말 그대로 뇌결찰술, 전통적으로 했던 뇌동맥류 수술 방법이에요. 머리 두개골을 열고 뇌 속의 틈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뇌혈관 동맥이 부풀어진 꽈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서 보이는 저희가 클립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마치 핀이나 집게처럼 되어 있는 저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 클립을 이용해서 이 부풀어진 이 동맥류를 이렇게 탁 클립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이상 피가 들어가거나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통적인 개두술 뇌
동맥류 결찰술이라는 수술법이고요. 한 20여 년 전부터 색전술, 우리가 시술하는 방법인데요. 다리에 있는 굵은 동맥을 통해서 경동맥을 지나서 뇌 쪽까지 아주 얇은 도관과 철사를 이용해서 이 혈관 안쪽에 부풀어진 이 동맥류 꽈리 안쪽을 백금으로 된 코일이라는 물질로 금속으로 채워서 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를 꽉 메꿔서 더 이상 피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더 이상 동맥류가 터질 거를 수술과 마찬가지로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터진 동맥류도 저렇게 코일을 넣어서 메꿔버리면 터진 부위가 막히면서 수술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코일 색전술의 수술 방법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결찰술 수술 방법보다 코일 색전술 방법을 더 많이 하는, 세계적으로 하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환자한테 가장 맞는 이상적인 수술법은 전문가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예를 들어드리면요. 56세 여자분이시고 그냥 대화를 하던, 친구분과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평생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두통 그리고 구토. 이분은 의식을 잃지는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119를 타고 병원으로 오셨는데 저희들이 CT를 찍어보니까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이 됐고 이건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다리 혈관을 통해서 조영제 약물을 넣어서 뇌혈관 조영술을 했더니 여기 보이는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는 이 부위가 바로 혈관에서 뇌동맥류가 자라난 부위입니다. 저 부위가 뇌동맥이 터진 부위인 거죠. 뇌출혈을 일으켰던 부위, 즉 피가 새고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 부위에 이분은 머리를 개두술을 하지 않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코일을 넣는 방법으로 시술을 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얇은 철사처럼 보이는 게 백금으로 된 코일이라는 거고요. 저희가 엑스레이 장비를 보면서 다리 혈관을 통해서 얇은 관과 도관을 이용해서 백금 코일을 저 터진 부위를 넣어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메꿔서 막아버리는 부위입니다. 아까 전에 까맣게 보였던 동맥류가 이제는 보이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수술이 끝나고 나서 검사를 해보면 요 파란 부위가 동맥류가 있던 자리, 백금 코일을 막힌 자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분은 동맥류가 잘 수술이 되셨고 다시 회복을 하셨고 굉장히 운 좋게 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굉장히 운이 좋으셨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가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법, 수술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동맥류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김한희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중풍 환자를 지금은 뇌동맥류를 보려면 미리 MRI를 찍어서 예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또 최영애 씨께서 또 응급처치하는 법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루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마에 안 생기던 힘줄이 생겼고 두통과 이명, 또 머리에 맥박이 뛰는 것 같은 증상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귀에 주름이 생겼다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머리에 있는 혈관이 파랗게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 머리가 마치 뇌 속에 심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신다 하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진료를 받는데 비슷한 얘기, 머리에서 맥이 뛰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동맥류가 발견을 하게 돼요. 동맥류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그거를 제가 보시면
그 PPT로 보시면 가장 많은 것이 첫 번째 그 두통이나 어지러움 증상, 뭐 이명이거나 맥박이 뛰는 그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셔서 뇌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면서 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동맥류는 제가 증상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증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 두통이나 어지러움, 이명 증상은 동맥류와는 사실은 무관한 증상이에요. 거의 99%는. 그런데 그냥 두통 때문에 불안하시거나 왜 어지럽지 하는 이유로 머리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 동맥류라는 병이 우연히 발견되는 거죠. 100명에 두세 명에 드시는 케이스인 거죠. 두 번째는 건강검진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에서 대부분 뭐 위내시경을 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뇌에 대한 검사를 해보고 싶어서 추가로 뇌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는 경우에 특히 MRA 같은 검사를 해서 뇌 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요즘엔 점점 또 늘어나는 추세예요. 뭐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적으로 건강검진이 잘 발달되어 있고 많은 국민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뇌동맥류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눈 쪽의 증상.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맥류가 커지면서 눈으로 가는 신경을 건드리면서 눈꺼풀이 잘 안 떠진다든지 눈의 복지 증상, 겹쳐 보이는 증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안과를 가셨다가 안과에서는 이거는 안과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뇌신경 쪽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추천을 받아서 병원에 오셨다가 뇌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동맥류가 터져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벼락두통이죠. 그런 극심한 두통이 생겨서 저 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 대부분 저런 경우는 응급실을 통해서 급하게 가기 때문에 응급 환자에 대해서 응급환자, 응급수술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저 동맥류를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동맥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가 MRI 검사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MRI를 찍어야 돼요? MRA를 찍어야 돼요? 라고 질문을 제가 하루에 진료를 보면은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MRI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뇌에 있는 조직, 살 자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의 종양,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 뇌출혈이 지나간 흔적 이런 것들을 뇌 자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요즘엔 치매가 있으니까 뇌가 얼마나 위축이 됐는지, 미세 혈관에 어떤 병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정보를 MRI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MRA는 이 뇌에 있는 조직에서 조직은 다 빼내고 뇌에 있는 동맥 혈관만을 따로 본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뇌동맥류라든지 또 반대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이런 병들은 MRA, 뇌혈관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검사를 한다는 건 사실은 MRI만 찍어서도 안 되고요. MRA만 찍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두 가지는 그냥 내가 선택해서 찍는다기보다는 그냥 뇌 MRI를 찍는다는 건 당연히 MRA까지 그냥 한 패키지로 같이 찍는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맞아요. 간혹 건강검진에서 이제 하신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또 하십니다. 나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MRI를 찍었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MRI를 찍었나요? A를 찍었나요? 라고 여쭤보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보시죠 하면 건강검진에서 찍는 MRI는 뇌 사진은 대부분 MRI나 MRA 둘 중에 한 가지만 찍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가 이상이 없다고 했을 경우
뇌가 다 이상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즉 50%만 검사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즉 MRI를 검사를 했으면 동맥류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반대로 MRA만 찍었다 그러면 물론 동맥류나 뇌혈관 질환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뇌에 있는 뭐 종양이나 뇌경색 흔적 이런 뇌의 다른 정보를 얻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는 같이 찍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CT로도 그러면 저는 CT를 찍었는데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저 건강검진에서 CT를 찍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CT는 그냥 CT가 있고요. 이것도 CT, MRA처럼 CTA라고 해서 이 A라는 게 결국은 혈관을 본다는 뜻입니다. 엔지오그래피라고 그래서 그냥 CT만 찍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뇌출혈이나 석회화, 뼈처럼 딱딱하게 생겨 있는 석회화된 병변을 우리가 CT를 통해서 알 수는 있는데요. CT만 찍어서는 동맥류가 있다 없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뇌출혈이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뇌동맥류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조영제 주사를 맞고 혈관을 보는 CT 엔지오라는 3차원 혈관 CT를 찍으셔야지 동맥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찍는 뇌 CT는 저런 조영제를 쓰고 혈관을 보는 CT는 거의 찍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건강검진에서 CT를 찍었는데 이상 없다고 들었습니다 얘기한 거는 그냥 CT상에서 출혈이나 뭐 CT상에서도 확인될 정도의 큰 종양 정도가 없다는 걸 확인한 거지 뇌혈관 질환이 있다 여부는 절대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CT만으로는 뇌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주지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뇌동맥류가 진단되고 발견되는 통계를 보면요.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비파열 동맥류, 즉 터지지 않은 동맥류는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터진 동맥류, 즉 뇌출혈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와서 우리가 응급수술을 하는 그런 지수막하 출혈 환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터진 동맥류의 수는 아무리 해가 가도 절대 더 증가하지는 않고 1년에 한 6,000명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동맥류에 대한 예방적인 수술이 많아지면서 터지는 환자가 조금 줄었나?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 간에서는 뇌혈관 전문의들 간에서는 요즘 들어서 오히려 출혈 환자는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요즘 저희가 수술하는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는 뇌동맥류, 즉 동맥류가 발견돼서 터지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하는 수술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 사회가 현대화로 되면서 뇌동맥류라는 질병이 막 증가하고 늘어나는 걸까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여러 가지 병원의 진단 검사 장비가 보편화되고 머리가 조금 불편하시면 병원을 찾는 국민들의 그런 빈도가 늘면서 뇌동맥류가 발견되는 확률이 빈도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즉 동맥류란 건 인구 100명에 2~3명 이상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병이기 때문에 뇌를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동맥류는 더 많이 발견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가 우리가 그러면 우연히 동맥류가 발견됐는데 이 동맥류를 과연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 상황이 굉장히 고민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질문, 하루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누워만 있어도 머리에서 맥이 뛰어요. 두근두근 2달 정도 됐습니다. 정신과약 부작용일 수도 있을까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물론 동맥류가 혈관벽이 약해져서 심장이 쿵쿵 뛸 때마다 동맥류도 제가 수술할 때 보면 동맥류도 같이 벌떡벌떡 뛸 정도로 마치 맥이 뛰는 게 눈으로 확인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 동맥류가 뛰는 거를
환자 자신이 느끼기는 쉽지가 않아서 머리에서 맥이 뜨는 것 같은 증상을 느낀다고 저런 증상을 다 동맥류로 의심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제가 두통이 잦은데 병원에 응급하게 가야 하는 두통도 있을지요? 저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벼락 두통이 바로 우리가 응급하게 빨리 병원을 찾아가셔야 하는 두통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 두통은 뭐 긴장성 두통, 편두통, 또 일자목이나 경추에서 생기는 경추성 두통, 이런 두통들이 뭐 99% 거의 대부분의 두통, 뭐 우리가 신경성 두통이라고도 그냥 얘기하죠. 그런 일반적인 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그런 두통을 1차성 두통, 즉 뇌의 어떤 혈관이나 뇌 자체에 구조적인 이상은 없는데 본인 자체는 머리가 아픈 두통을 통증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1차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그 1차성 두통의 원인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두통이 생기는지 원인을 찾아서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빨리 찾아가 봐야 되는 그런 2차성 두통을 의심하는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평생 처음 느껴보는 마치 벼락으로 머리를 만든 것 같은 심한 두통, 구토를 하면서 마치 구토할 것 같고 토할 것 같은 그런 구토 증상을 동반된 두통, 이런 두통이 있을 경우는 병원을 찾아가서 뇌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강나영 씨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은 혈압 관리가 중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관리도 해야 한다던데 동맥경화증으로 혈관에 탄력이 떨어져 있으면 파열될 가능성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뇌동맥류가 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혈압입니다. 결국은 혈관이 동맥 부위가 약해서 혈관이 얇아져서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을수록 우리 풍선도 후 하고 세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혈관 벽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그러죠. 동맥경화증이라는 건 결국 혈관의 어떤 고지혈증이나 혈관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혈관벽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더 약해질 수가 있고요. 혈관벽의 탄력도 떨어지면서 뇌동맥류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 파열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혈관벽의 탄력을 약하게 만들면서 혈관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바로 흡연이에요. 담배 피는 거. 결국 우리가 흡연을 한다는 거는 뇌나 모든 몸에 있는 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반복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흡연을 하면 뇌동맥류가 생길 위험성도 높아지고 기존에 있는 뇌동맥류의 파열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저희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합니다. 동맥류 JCB, 동맥류 환자라면 조심해야 하는 약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떤 특정한 약물이 뇌동맥류를 유발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을 우리가 가장 피하셔야 하고요. 진달래님께서 질문을 하셨네요. 저는 뒷머리 통증이 있습니다. 두피를 만지면 아프기도 하고요. 21년도에 CT, MRI는 찍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피를 만지면 아프다는 거는 사실 뇌동맥류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 두피 쪽이 찌릿찌릿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은 저희들이 신경외과 전문의를 볼 때는 그래도 비교적 안심이 되는 두통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뇌나 뇌종양이나 뇌혈관 질환 대부분 뇌 속이 머릿속이 굉장히 묵직하게 아프거나
욱신욱신 쑤시거나 하는 통증을 유발하지 두피가 찌릿하거나 만졌을 때 아픈 거는 말초신경 증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21년도에 CT MRI는 찍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게 21년도에 진달래님께서 MRI를 찍으셨는데 뇌혈관을 보는 MRA도 만약에 같이 찍으셨다 그러면 뇌동맥류라는 병이 없었던 뇌동맥류가 새로 생기는 기간을 저희 평균적으로 9년, 10년 정도를 보기 때문에 자주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1년도면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굳이 어떤 특별한 새로운 증상이 생기지 않으셨다 그러면 굳이 또 다시 MRI를 새로 찍는 걸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맥류를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보통 이 동맥류의 어떤 운명을 본다면요, 처음에 작은 상태로 동맥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동맥류는 그냥 작은 상태에서 크기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어떤 동맥류는 동맥류가 좀 커집니다. 다만 동맥류가 어느 정도 커지다가 성장을 멈추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다 터지지 않는 경우들이죠. 이게 100명의 99명은 이런 쪽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동맥류가 점점 커지다가 풍선도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뻥 하고 터지게 되는 것처럼 점점 커지다가 터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우려하는 거고요. 아주 예외적으로는 동맥류가 비교적 크지 않은데 작은 상태에서도 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가진 동맥류가 이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될지는 사실은 환자분께서 판단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뇌혈관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치료를 권유하는 위험한 동맥류, 첫 번째는 다발성 동맥류라고 해서 동맥류가 한 개가 아니라 머릿속에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한번 동맥류가 터진 적이 있었던 경우는 남은 동맥류 중 아직 터지지 않은 동맥류도 또 터질 위험성이 높다고 봐야 돼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고요. 동맥류가 결국은 풍선처럼 커지다 보면 터지는 것처럼 크기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동맥류 치료 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5mm가 이상 되는 동맥류, 7mm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5mm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7mm가 넘는 동맥류는 매우 큰 동맥류라고 봐서 거의 대부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요. 5mm가 넘는 동맥류도 비교적 큰 동맥류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첫 번째는 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동맥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방순환계라고 해서 뒷머리의 혈관 쪽으로 가는 혈관에 생긴 동맥류라든지 또 양쪽 미간 사이에 있는 전교통 동맥에 생기는 동맥류, 이런 동맥류, 특정한 위치의 동맥류는 파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의미를 두고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맥류의 모양을 보죠. 동맥류가 예쁘고 동그란 모양인지 울퉁불퉁, 마치 우리가 여드름이 울퉁불퉁하다가 여드름도 터지고 나온 것처럼 모양이 울퉁불퉁하던 동맥류는 터질 위험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동맥류, 안전한 동맥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크기입니다. 3mm보다 작은 동맥류는 대부분 우리가 치료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 검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위치인데요. 상상돌기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에 싸고 있는 바닥뼈 주변에 있는 상상돌기라는 뼈가 있는데 그 주변에 생기는 동맥류가 의외로 드물지 않게 흔하게 동맥류가 생기는 위치이긴 한데 저 부위의 동맥류는 거의 파열되는 경우가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저 부위에 생긴 동맥류는 크기와 상관없이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뇌를 싸고 있는 뇌 경막의 바깥쪽, 즉 더 아래쪽에 생기는 동맥류는 그쪽 부위는 뇌경막 바깥쪽은 두개골 뼈에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뇌 바닥뼈에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생긴 동맥류는 뇌출혈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MRI를 찍었을 때 이게 동맥류로 의심되는 소견, 접합부 팽대라는 소견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동맥류와 또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진으로 예를 들어 보시면 이렇게 위험한 동맥류는 이거는 후방 쪽에 생기는 혈관에 발생한 동맥류입니다. 우리가 기저동맥이라고 해서 뇌숨골 쪽으로 가는 뒷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위에 여기에 지금 가운데 볼록하게 보이는 이 부위가 동맥류입니다. 저런 동맥류는 크기가 작아도 저 위치에 생기는 동맥류는 파일리움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덜 위험한 동맥류라는 것이 바로 뇌를 받쳐주고 있는 이 바닥뼈, 상상돌기라고 말한 부위가 바로 이쪽에 있는 뼈를 상상돌기라고 말하는데요. 이 주변에 생긴 동맥류들은 거의 파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추적 관찰만 하면 충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혈관이 나오는 자리가 이렇게 마치 깔때기 모양처럼 두터워져 있는 경우, 이거를 저희가 영어로는 인펀디블룸이라고 하고 혈관 팽대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MRI나 MRA 검사를 하면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소견인데 저런 동맥류도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뇌혈관 조영술을 해서 다리 혈관을 통해서 저런 MRA에서 동맥류가 발견되면 이제 저희 같은 신경외과 전문의나 뇌혈관 전문의를 찾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좀 더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 혈관을 통해서 조영제 약물을 넣고 저 동맥류의 직접적인 모양, 크기, 또 주변 혈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물론 터지지 않은 동맥류가 있을 경우에 어떤 동맥류를 치료할지 말지 여부를 볼 때 저 동맥류의 크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맥류의 크기나 모양,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거와 동반돼서 결국은 동맥류도 환자 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 동맥류를 갖고 있는 환자가 나이가 몇 살인지, 젊은지, 앞으로 여명이 긴지, 나이가 많으신지, 또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지, 또 가족 중에도 동맥류 환자가 있는지, 가족 중에 혹시 뇌동맥류가 파열된 환자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권유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면 환자분이나 가족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이제 판단하시는 것이 있죠.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동맥류에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저희가 꼭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유를 드리는데도 그냥 뇌수술이나 이런 뇌혈관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한테 치료받았던 환자들 경우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젊은 여자분들이고요. 안면마비가 생겨서 병원에 오셨어요. MRI를 찍었는데 MRI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MRA 검사를 했더니 여기 보면 혈관이 이렇게 볼록하게 부풀어져 있는 동맥류가 발견이 된 겁니다. 즉 이거는 안면마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증상인데 뇌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 MRI만 찍었으면 그냥 정상 판정을 받았을 겁니다. MRA를 찍었기 때문에 이 동맥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고요. 동맥류가 발견됐기 때문에 저기에 맞는 적당한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동맥류는 후교통 동맥이라는 곳에 생긴 동맥류고 모양이 좀 길쭉한 동맥류이기 때문에 나이는 젊으시지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방적인 수술이 필요했던 경우였습니다. 우리가 막 젊으신 분들, 나이가 몇 살부터 MRI를 찍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사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저도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 27세 여자분이시니까 굉장히 젊잖아요. 젊은 아가씨입니다. 이분이 그냥 두통 어지러움으로 MRI 검사를 하셨는데, MRI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MRA에서 이분도 동맥류가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뭐 20대, 30대도 다 검사를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다행히 어쨌든 이 환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 돌기 주변에 생기는 굉장히 잘 터지지 않는 안전한 동맥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동맥류여서 이런 분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 MRA만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해서 찍어보시면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65세 여자분이고요. 6년 전에 뇌동맥류, 그때도 터진 건 아니었지만 발견된 동맥류로 여기 보이신 분이 클립, 결찰술, 머리를 열고 개두술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에 병원을 다니시다가 뭐 담당 교수가 병원을 옮기고 환자분도 이사를 가고 이러면서 병원을 가시는 거를 추적 검사하는 거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6년 만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러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MRI를 찍었더니 지난번에 수술했던 부위와는 다른 이쪽에 새로 생긴 동그랗게 보이는 이 부위가 뇌동맥류가 새로 생겨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부위는 아까 전에 제가 위치상으로 잘 터지는 동맥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동맥류고요. 이분은 그래서 이 동맥류에 대해서 이번에는 머리를 열지 않는 코일 수술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이분은 50대 남자분이셨고요. 두통으로 저한테 진료실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환자분께서 그러죠. 1년 전에 본인 이명이 있어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이 있어서 큰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뇌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증상으로 찍은 MRI면 뇌혈관에 대한 검사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아마 많을 거니까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검사를 했더니 역시 이 MRA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발견이 된 거죠. 이분도 당장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MRI를 과거에 찍었었지만 동맥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아침에 머리가 뒷목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짜릿하게 아파서 와서 검사를 하셨는데 뒷목으로 올라가는 추골동맥이라는 혈관에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져 있는 박리성 동맥류, 이거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만약에 터지면 숨골 쪽에도 뇌출혈이 발생하니까 아주 위험할 수 있는 병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MRI를 찍었는데 MRI에서도 보일 정도의 굉장히 큰 거대 동맥류가 발견돼서 수술을 하셨던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두통 어지러움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셨는데 이 동맥류는 잘 터지지 않는 동맥류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이 많으셔서 병원에 자주 찾아오시는 분인데 저 위치에 생긴 동맥류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뇌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과도한 걱정을 하시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동맥류는 추적 관찰하지 수술하는 동맥류는 그 중에 매우 일부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추적 관찰 내가 뭘 조심해야 되나요? 일상생활에서 제한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가 결정되고 의료진이 치료를 권유를 하시게 되면 지금의 수술 기술은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술에 따른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치료 여부나 수술 방법을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 뇌동맥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